그 말가왈 그 인기 모임 형태로 해서 북콘서트를 시작한 건 여기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참관을 할 때 그 홍세아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그 참관 취재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그 강연을 한번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부식 편집주관님이 오셔서 또 그 이제 편집 취지 뭐 이런 부분도 하고 그 저기 그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좀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 어떤 강연이라기보다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그 말가활 저자 중에 한 분이신 그 지금 현재 개원예대 그 융합예술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말가활 편집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연재를 이번에 3회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글로 읽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연을 듣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또 이렇게 자리를 요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뭐 작은 방이어서 제가 조금 크게 목청을 돋우면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예, 괜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먼 걸음이기는 했지만 사실 민중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최근에 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일이 많은데 그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번에 말과활 그 세 번째로 연재하는 글인데요. 사실 이제 3회로 이제 연재를 끝내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서 제가 좀 이렇게 미련이 큰 그 인간인지라 한 회를 좀 더 연재를 하고 이제 그 안에 썼던 글을 묶어내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이 말과활이 창간할 즈음에 부탁받았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자본에 반하는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 이걸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말 그대로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관해서 흔히 가지고 왔었던 통념 그 자체를 좀 다시금 문제 삼아야 한다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할 테고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정치가 자본에 반할 수 있나 혹은 자본에 거스르는 정치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잘 알려져 왔었던 정치가 있었을 텐데요. 자본에 반하는 정치는 뻔하지 뭐 사회주의거나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불리우는 것이 동구권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큰 매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불신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자본에 반하는 정치는 아직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개척해야 하고 또 발명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후의 반자본의 정치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다시 공산주의를 사고해야 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워낙 유명하신 그 대단한 철학자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인지라 사실 저희들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지난해에 그 몇 명의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들이나 외국의 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번째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무슨 이제 커다란 학술 행사를 가졌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것은 바로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은 되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형태로 이 자본에 반하는 정치를 생각하고 제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그 과정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즉 그것을 더 이상 참조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노동인데, 저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우리가 자본에 반하는 정치를 생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가? 제가 여기서 제목으로 썼던 걸 옮기자면 제거할 수 없는 정치의 불변항, 상수라고 이제 노동을 붙였는데요. 이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본에 반하는 정치를 상상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너무 뻔하고 잘 알려져 있어서 노동에 관해서 달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동 그 뻔하죠. 일하는 거, 월급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종류의 일들을 가리켜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정치와 연결한다고 한다면은
아하, 일하는 자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노동은 사실 정치의 문제와 관계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집단이 이해를 대표하는 종류의 일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여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일 텐데요. 이걸 이제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주어진 세계 안에서, 즉 세계를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계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직업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즉 그 사회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신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노동자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노동의 정치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정치와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노동과 정치를 연결하려고 할 때, 물론 이와 같은 종류의 생각이 지난 20세기 이후로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것은 물론 분명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려는 것이, 자본 대 노동이라고 한다면 자본에 반하는 정치는 당연히 우리 노동의 정치이지 않을까. 자본의 정치가 지배의 정치면, 저항의 정치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노동의 정치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노동의 정치라고 하는 말은 매우 매력적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본과 노동의 이 정치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급 대표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사실 선거철만 되면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대표적으로 중랑구 뭐 이런 데죠. 이런 데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없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늘 여당을 뽑는단 말이죠. 팔랑귀여서 뭐 뉴턴을 개발한다거나 선진성 공약이 나오기만 하면 그새 마음을 바꿔먹고 여당으로 돌아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푸념들을 하죠. 강남 지역에서는 계급적 대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강북에 있는, 특히 못 사는 동네의 이 딱한 양반들은 자기 자신을 계급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 자본은 자기 자신을 잘 대표하는데 이 노동은 이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데 늘 서투르다. 혹은 실패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푸념들을 늘어놓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특별하게 강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자본과 노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대표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정치 문제가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노동은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급적으로 대표하는 걸까? 저는 이제 계급 대표라는 말이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 조금 헛소리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급적으로 대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해, 거의 본능을 따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행동만 하더라도 충분히 계급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실 자본이라고 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계급으로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근데 그대로 살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급적으로 대표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자본은 자기 자신을 계급으로 대표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자본과 노동조합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본과 위원회도 없고요. 그들은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고, 각자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 이해관계를 쫓아서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은 저절로 조정이 된다고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본은 자기 자신을 대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급 대표라고 불리는 말은 헛소리겠죠. 그럼 노동은 어떨까? 노동도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을까? 자본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노동 쪽은 좀 어떨까? 생각을 옮겨보면 노동도 역시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얄궂은 상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대표하면 대표할수록 수렁에 빠진 듯이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경향에 빠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동의 이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본주의 안에서,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자본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본과 노동의 관계 속에서 주어져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자본의 한 항으로서의 노동에 불과함. 예를 들어 노동자는 뭘까? 자본가의 편에서 보면은 비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품삯을 주고 혹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할 비용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비용이라고 하는 눈길,
바로 비용이라고 하는 시선 속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노동자는 자기 자신이 이해를 대표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제 비용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자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본이 눈길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갈등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하고 타협의 순간도 있게 되고 그런데 이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뭐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악명 높은 구조 조정이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정리해고라고 불리는 사실 노동을 통해서 고용사회인 자본주의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일자리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모든 빗장을 완전히 열어놓은 것이 알다시피 이제 이 구조조정이죠. 물론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저희들이 IMF 패키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때 내세웠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을 텐데 당연히 제일 먼저 나와 있었던 조항은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서 노동자에게 고용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자본가들에게 주는 것이었겠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었던 당시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침내 저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칭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 그걸 잘 보여주겠죠. 굉장히 역겹고 사악한 개념인데 구조조정은 뭘까요? 비용의 편에서 본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우리가 이제 뭐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혹은 주주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형태의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제 기업 가치를 가장 올리는 방식은 사실 어느 날 상장된 주식 가격이 급상승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리해고에 들어간다. 2만 명을 감원할 것이다. 그럼 그날 그 소식이 발표됨과 더불어서 주식 가격이 폭등하고, 물론 그것은 전부 다 그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경영자도 더 이상 아니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도 아니라 사실 이제 주주들이 이해를 대변하는 거죠. 주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배당금, 더 많은 주식 가격이, 더 큰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구조조정, 유연화, 뭐 다운사이징, 슬림화, 린 경영, 온갖 듣기 좋은 경영학상의 그 빛 좋은 말들로 치장하고 있을 때 그때서 염두에 두고 있는 노동은 사실 알고 보면 나는 구조조정 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다운사이징 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때 그 문제는 알고 보면 전적으로 자본의 시선에서 본 거겠죠. 자본은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영을 합리화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줄을 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면 몰지각하고 무식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버젓이 구조조정, 유연화, 다운사이징 이런 말을 쓸 때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노동은 뭐냐면 전적으로 자본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판별되고 측정되는 노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예. 근데 우리 전적으로 이와서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불리우는 표현 그 자체. 왜냐하면 사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국 사회에서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잘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럴 텐데요. 사실 시비와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사실 이 말싸움엔 좀 서툰 것 같아요. 엊그저께인가 우연히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웹사이트가 마침내 청와대를 통해서 개통이 됐다고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코미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은 어마어마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의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다. 이제 그 제이슈로 돌려야 한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물론 이제 박근혜 정권이 내놓았었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크게 히트칠 만한 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또 저희들은 그에 대꾸할 만한 말들을 못 찾는 것 같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불리우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범람하면 그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말재주를 좀 부려야 되는데 이 수사학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늘 서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완전히 엿먹일 수 있는 멋진 표현은 뭐가 있을까? 가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보긴 하는데 저는 그런 재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와 같은 이제 대표의 문제는 사실 정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87년이 민주화 체제라고 할 만한 것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뭐냐면 우리 모두 자기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은 노동 스스로를 대표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애인은 장애인을 스스로를 대표하고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스스로를 대표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범람했었는데 이와 같은 다양성의 정치 혹은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시에 대표의 정치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인 것이 아니라 대표되어야 할 수없이 많은 정체성들이 있죠. 노동도 있고 뭐 인종도 있고 성별도 있고 성정체성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교육 문제에 따라 보고 있는 교육 약자와 교육 지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없이 많은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뭐 다양한 이제 사회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를 대표하면 된다고 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대표의 정치와 대표의 정치가 민주화 이후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자본과 노동의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치가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본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노동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자본의 편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표라고 불리우는 말 우리가 흔히 그걸 대표의 정치를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대의 민주주의겠죠. 자, 이 대의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물론 그동안에 그냥 어용기관에 불과했었던 국회를 민중들 스스로 혹은 인민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나 주장을 스스로 실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는 뜻일 텐데 근데 그것이 또한 동시에 바로 대표의 정치로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화가 뭔가 좀 꼬였다는 거겠죠. 그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했던 걸까?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이제 보게 됐었던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에 쓰지 않고 언젠가 한번 다른 글에서 썼던 이야기 같은데 이제 우리한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뭐 이의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차라리 있지 않았어야 할 사건 가운데 하나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유월항쟁 이후로 최대의 정책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뭐니 해도 이제 광우병 반대 시위일 텐데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온갖 아수라장과도 같은 상황이 전부 다 농축돼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우리 알다시피 그 광우병 시위를 주동했었던 것은 1,600개의 시민사회운동 단체였어요. 집회장에 되게 500명 남짓 정도 모였으니까 대표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예.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1,600개는 각각의 이러저러한 A, B, C, D로 이어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대표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대표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과잉 대표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대표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또한 동시에 당시에 광우병 시위 현장에서 나왔었던 놀라운 슬로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헌법 1조가를 부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던 사람은 우리는 모두 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과다 대표가 있는 거죠. 그죠? 과잉 대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00개의 문제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어떤 요구도 가지고 있는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또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과소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안에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국민이라고 하는 대표하는 주체와 1,600개의 쟁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또 주체. 이 두 주체들이 한 현장 안에 모두 모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뭐냐면 끝났구나 이제 한국에서 이 진보 정치가 어떤 교착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광우병 시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거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의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항쟁 이후의 민주화 체제에서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많은 대표들을 만들고 시민사회 운동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예. 민중의 집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 근데 그와 같은 대표의 정치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사실 은밀하게 알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내세웠었던 정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사실 우리가 광우병 시위를 참가했을 때 안전한 소고기만 준다고 약속해주면 물러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는 항상 그 이상의 요구를 담고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빵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빵만 주면 헤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빵을 달라는 요구 안에는 세상을 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요구는 항상 두 개의 요구를 안에 숨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요구는 알고 보면 그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를 항상 포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빵과 토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빵과 토지를 줬더니 그 사람들이 흩어지느냐? 그러진 않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똑같아요. 빵과 토지를 달라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알죠. 권력을 달라는 것이군 이것들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병 시위도 똑같겠죠. 우리가 그때 우리가 원했었던 것도 안전한 소고기를 먹겠다는 요구였었다기보다는 사실 그때 쟁점이 됐었던 것은 어떤 종류의 정책 행위가 분출하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요구였을 것이고 정권을 내놓아라는 요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할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이야기할까 두 가지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육아 문제를 연구하는 육아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가장 구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웅성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충격적이었었던 것은 사실 이 광우병 시위를 이끌고 있었던 물론 그들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삼국 카페, 뭐 화장빨, 쌍화차 그리고 또 뭐였죠? 네? 아 소울드레서 예. 이 세 조직이 사실 이제 당시에 이 반광우병 시위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그들이 이제 당시 반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물론 창피할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될 때 정치는 반드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정치의 주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 종류의 주체는 누구인 거냐라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구체적인 이러저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가, 즉 사회 문제의 주체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조건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권적 주체라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그죠? 예. 그 두 주체가 한꺼번에 놓여 있는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형태의 이미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세계 안에서 놓여 있는 제가 이제 뭐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은 사회학적인 주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 구체적인 삶이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치의 주체인가? 즉 사회학적 주체가 정치의 주체인가? 아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건 간에 관계없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죠, 그죠? 당신이 어떤 집안 출신이냐,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성별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즉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시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왜? 방금 이야기했었던 사회 문제의 주체와 정치의 주체는 정치의 주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어떤 종류 어느 학교를 나왔고 당신이 어느 향후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것과는 무관해요. 우리 1인 1표의 원칙이라고 할 때 이 보통 선거가 만들어 주었었던 혹은 보편적인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주었었던 것은 이런 무차별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권적 주체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이해의 무차별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사회적 주체라고 불리는 것은 뭘까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이고 차별성에 근거한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시위장에 나와서 우리는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국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가 뒤자리에 도달해서는 또 우리는 모두가 다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실 우리는 이제 흑백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어떤 주체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해서 말을 건네고 있는가에 관해서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남는 것은 뭘까요? 물론 압도적인 것은 대표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조금 뚝심 있는
그래도 오래 버텼었던 진보 정치에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많은 친구들이 막 갑자기 막 문재인 지지로 돌아서고 막 그랬을 때, 예. 근데 그들이 보여주었었던 것은 사실 뭐 배신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뭐 어떤 피로에 따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앙상한 아주 수척한 이 대표의 정치만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전환은 그러면 이 대표라고 불리우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를 찾는 일이 아니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대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성운동 같은 경우일 텐데요. 알다시피 이제 여성운동은 완전히 저는 뭐 노동운동이 망한 정도의 견지만 여성운동이 망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성 문제와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 보육 문제, 육아 문제,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이런 종류 수없이 많은 여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여성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고 국가의 지원이나 시민사회 단체로서 조직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것들은 대부분 잘 나가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남녀 불평등의 체제를 질문하기 위한 여성 운동은 사라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페미니즘은 없고 여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난 셈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중랑 민중의 집이 고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 중랑 민중의 집과 같은 민중의 집을 조직하자고 했었던 일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문제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실련, 뭐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 운동에서 세제 문제에 관해서 전문으로 법률 문제에 관해서 전문으로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싱크탱크들이 조직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삶의 체험만 있으면 돼요. 운동은 그들이 다 대신해 줄 거기 때문에, 그죠? 운동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운동은 뭐냐면 열심히 국회에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대표하는 발언을 하고 그것을 법률로 입법화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진보 정당이 막 슈퍼스타가 됐는데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민노당이 잘 나갔었던 시절에 그들이 했었던 것은 뭐였냐면 법안 발의뿐이었어요. 물론 그 엄청난 성과라고 우리는 여겼죠. 심상정 의원실에서 나온 법안은 몇 건이었고 그들이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이 여당과 지배 집단에 관해서 호통을 치고 야지를 먹였는가. 그러면서 뭐 우리는 즐거워했었을 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뭘까요?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그럴 바에는 정치를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외주를 주자. 돈을 모아서 뭐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잘할 만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기왕이면 뭐 외국 사람들도 좀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민중 최대 싱크탱크를 조직해 달라 그러고 우리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도 엄청난 규모의 그죠? 정치 에이전시가 될 텐데 뭐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버려. 아니 숫제 그러지 말고 청와대도 외주를 주는 게 어떨까? 그냥 다 외주를 줘버리면 어떨까? 그런 이제 개떡 같은 생각도 가끔 하는데요. 여튼 이와 같은 대표의 문제는 사실 아까 여성운동을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여성운동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대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 속에 놓여 있는 여성 집단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남녀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가부장제라고 이야기할 때 여성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공통 분모를 뽑아낸 것이 여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건데요. 최근에 이제 몇 해 전에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적절한 예일 것 같아서 하는데 이제 몇 해 전에 남성 지위 권익 향상 뭐 위원회인가 하는 어중이 떠중이 조직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여성부의 발족과 더불어서 만들어졌었던 어용 조직인데 이 철딱선이 없고 이 빙축 맞은 스컷들이 모여서 만든 이 조직은 뭐냐면 여성부의 발족이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양성 평등이라고 해놓고 남성부는 없는데 여성부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부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천치일까요? 왜냐하면 남성은 자본가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는 자기 자신을 자본으로 대표하지 않는 것처럼 자본이라는 일을 원래 인간이란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자본을 대표하는 것처럼 남성도 역시 자기 자신을 남성으로 대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도 남성부고 과학부도 남성부고 다 남성부예요. 남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성학과가 있었을 때 만들어질 때 많은 천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성학과는 있는데 왜 남성학과는 없지? 남성학과도 만들어줘. 아니죠. 국문학과도 남성학과고 경제학과도 남성학과고 그들 모두는 남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남성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대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성은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학과가 만들어졌을 때 여성학과는 뭘 하는 거냐면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양성 우리가 알고 있는 불평등의 체계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자본이라는 반쪽이 있고 노동이라는 반쪽이 있고 남성이라는 반쪽이 있고 여성이라는 반쪽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만 있죠. 그 안에서 왜냐하면 남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남성이 바라본 눈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대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성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난 항상 비대표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 문제에 관한 눈도 뜨겠죠. 그래서 여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왜 대표되지 않는가를 제기하는 것이 여성이 대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본이라고 불리우는 한 부류의 집단이 있고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한 부류의 집단이 있어서 이 두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이제 외제적 대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이야기할 때 뭐 막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회과학 책이나 철학책 보면 맨날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적 모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우리가 내적 모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건 아니란 이야기겠죠. 그죠? 여기에 자본이라고 하는 한 덩치가 있고 여기에 노동이라고 하는 한 덩치가 있어서 둘이 갈등을 벌인다면 이건 뭘까요? 내적 모순이 아니라 외제적 갈등이겠죠. 그죠? 남성과 여성의 모순이 내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집단이 여기 있고 여자 집단이 여기 있어서 남성부와 여성부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남성의 이해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게 다투는 상황은 있지도 않았고 영원히 있을 수도 없어요. 오직 남성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성은 거기 안에서 내가 대표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와 비대표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근데 대표와 비대표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내적 모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라고 할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본과 노동이라고 불리운 두 개의 부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내적 모순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노동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노동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이 신자유주의에서 접어들어서 얼마나 노동이 비참한가, 비정규직의 불안정 고용의 파트타임 잡에 거기다 경무의 그 폭력적인 노동 강도의 이런 삶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제가 흔히 쓰고 있는 가난의 시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굳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죠? 르포 기자 한 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그것이 대중적인 오락의 형태가 되어서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가에 관해서 역설하는 수없이 많은 휴먼 다큐를 봅니다. 저는 한국에만 있는 대박 장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류로 내세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걸그룹보다 휴먼 다큐가 보편적 설득력의 면에서는 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공중파에서 방영됐었던 휴먼 다큐만 모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한류를 압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울트라 한류죠,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삶의 비참해 가는 것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노동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지금 제가 노동이 지금 대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위원회를 더 만들자거나
노동조합을 더 강고하게 조직한다거나 국회 노동자들을 더 많이 모여서 대표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문제는 노동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노동의 정치는 왜 노동은 대표될 수밖에 없는 왜 대표되지 않는 비대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본주의에 관해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자본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에 반하는 정치를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제가 뭐 그런 표현들을 뭐 어려운 표현을 쓰지 말고 어떤 균열 지점으로 어떤 공백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처럼 자본과 노동의 관계란 없다고 이제 쓰는데요. 왜냐하면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노동의 부재 혹은 비노동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일단 노동으로부터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 물론 이제 가사노동을 비롯한 광범위한 노동이 되겠죠, 그죠? 이 노동은 비노동으로 간주되고 노동을 통해서 대우받거나 보상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여유가 되면 얘기를 나눌 실업이라고 하는 쟁점입니다. 예. 실업은 노동이 아닐까? 노동이 제거된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 실업을 노동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노동자가 아닌 실업자야말로 노동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특권을 갖고 있는 가장 중시되어야 할 일차적인 주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냐라는 거 관점을 바꾸어서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노동의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 노동자의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 노동운동이 노동의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은 제가 방금 한 대로라면은 비대표의 정치가 아니라 대표의 정치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운동이 여성은 왜 남성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대표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여성운동이라면 노동운동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자본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대표되는가? 이를테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줄을 잃게 되었는데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제거되고 있는가? 이런 거겠죠. 예. 왜 나는 내 삶을 그렇게 대표할 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 바로 이 비대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노동의 정치라고 볼 수 있다면 노동의 정치는 얄궂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노동하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회 집단, 즉 노동자의 정치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거꾸로 실업의 정치라고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거꾸로 휘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다 한 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제기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자, 우리가 근데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천덕꾸러기예요. 첫 번째 최근에 이제 많은 이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노동, 경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쟁점은 민주주의와 정치 그 자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들려놓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제 주장을 이해할 만도 한데요. 첫 번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구를 던지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에 갖고 있는 세계를 바꾸어내는 일이냐? 이걸 가리키는 표현을 가리키자면 이제 해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요구의 정치가 있고 해방의 정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존재 방식을 바꾸기 위한 행위를 해방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이해를 대표하기 위한 요구를 던지는 것, 이런 정치를 이제 요구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요구의 정치는 이미 주어져 있는 세계 한계 안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울타리,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 계산, 말 그대로 정치의 산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가짜 정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행위. 우리 요구의 정치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다종다양한 조합, 여러 가지 중간 매개 조직들만 필요하면 되겠죠, 그죠? 전의당이 필요하죠. 전의당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해를 중재하는 기관인 것이 아니라 뭘까요? 혁명을 하려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요구의 정치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구의 정치가 범람하면서 우리한테 제기되는 건 뭘까요?
수없이 많은 형태의 시민사회운동 조직으로 범람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말 그대로 요구를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들입니다. 사실 나는 육아 문제, 환경 문제, 뭐 지역 교통 문제,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운동 단체를 통해서 나 이해를 대표하면 됩니다.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정부를 바꾸면 되죠. 예. 뭐하러 유니세프를 통해서 매달마다 3만 원씩 뜯겨야 합니까? 짐바브웨 어린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물려주면 애들한테 이유식만 주겠어요? 예. 좋은 학교도 지어줄 테고, 예.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여튼 잠깐 과격한가요? 아니 그렇게 얘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 그들이. 예. 그래서 이 요구의 정치와 해방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노동은 어느 편에 속하느냐? 대표적인 요구의 정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동이 정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이 엄청난 역할을 발휘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운동이 조직화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을 대두할 수 있었던 적어도 1970년대 이전까지 소유럽을 기준으로 보자면 뭐 한국 같은 경우로 보자면 1990년대까지일 텐데 노동조합 조직 가입 그 조직률과 가입률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고 말 그대로 그들의 표현대로 보자면 탈산업화되어 가고 지식과 정보, 뭐 감정과 정서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 그 자체가 착취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있었을 때 노동은 더 이상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또한 곁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노동만큼 천덕꾸러기는 없는 거죠, 그죠? 노동 가지고 이제 노동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이제 노동이 천덕꾸러기로 이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노동은 해방의 정치를 위해서 요구의 정치 편에서 항상 머물러 있었던 노동의 정치는 이제는 겸손하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요구의 정치 한편에 머물러서 조용히 여성도 있고 노동도 있고 인종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그런 노동 문제를 대표하는 운동으로 찌그러져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노동은 과연 요구의 정치이기만 한 걸까? 해방의 정치는 사회 전체를 바꾸는 우리는 인민이다. 우리는 데모스이다. 우리는 시티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민만 있으면 되는 걸까? 시민만 있으면 되는 걸까?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걸까 과연? 최근에 우리 해방의 정치를 주장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코뮤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말 그대로 이제 공회당에 모여 있는 집단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민의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찬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생산의 사회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인민의 모임으로서 자기 살고 있는 세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의 공산주의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꿈꾸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매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좀 더 들고 항상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그래도 될까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그렇게 쉽게 버려도 될까? 그동안에 든 정이 있는데 그죠? 예.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작별 인사를 고해도 되는 걸까? 그러다 혹시 헛짚음에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죠? 이렇게 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노동이라고 불리는 범주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노동이라고 불리는 범주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요구의 정치인가 해방의 정치인가라는 이분법.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정치, 본래의 정치라고 불리는 것과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대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결정하기 위한 정치에 나설려야 할 때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매력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배울 점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의 정치만을 생각하고 줄다름쳐 왔었던 지난 20년간의 이른바 진보 세력에게는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서야 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고 불리는 그 낱말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이 바로 정치 그 자체, 근본적인 정치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자, 인민이라고 부르던, 시민이라고 부르던, 국민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들 모두는 주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주권자의 모습은 뭐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민이든 아니면 시민이든 간에 도대체 그들에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유라고 불리우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소유할 수 있는 주체여야 되겠죠, 그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노동입니다.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뭐냐 이미 그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혹은 정책 근대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자들 때 따라서 뭐라고 부르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변화를 낳았었던 가장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소유라고 불리우는 관념의 출현입니다. 예. 그 소유라고 불리우는데 그 소유라고 불리우는 관념의 출현은 뭐냐면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노동의 결실을 자기가 스스로 영유하고 가진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유라고 불리우는 제가 얘기했었던 권리라고 불리우는 관념이 항상 소유라는 관념과 불가분하다면 또 당연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유라고 불리우는 것이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핵심적인 것은 노동이에요. 우리가 봉건주의 귀족에 맞서서 당시 그 부상하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급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성과를 자기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불리우는 관점에서 혁명을 일으켰었어요. 따라서 권리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권리의 혁명은 소유의 혁명이기도 했었고 노동의 혁명이기도 했었거든요.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신의 섭리에 따라서 나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이냐? 모든 권리의 기초는 소유에 따르고 내가 내 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소유인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개인적인 소유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때 말하는 제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적인 소유라고 불리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결실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와 관련한 특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전환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전 정치 경제학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뭐 스미스니 뭐 리카르도니 뭐 멜더스니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경제학의 핵심은 뭐냐면 가치는 노동에서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 가치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이 이렇게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똑같은 가치인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얼마만큼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냐라는 점입니다. 나는 그것을 상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지고 노동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삼척동제도 다 알다시피 그렇다면은 그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부유해져야 하겠지만 상황은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 노동가치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고전 정치 경제학 그 자체가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그 주장을 빼버렸죠. 그죠? 경제의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동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가기.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시장의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됨으로써 마르크스가 스스로 썼던 표현에 빌리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늘 평등해 보이거든요. 소유자들끼리 사니까. 그런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공장, 일터, 생산 이루어지는 곳 안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반. 거기서는 소유자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거기 누가 있냐면 노동력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판매한 그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인권의 세계가 더 이상 아닌 거죠. 노동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 내가 돈 주고 산 상품이기 때문에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노동을 소유의 근거로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는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개인적인 소유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방식의 소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정치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논의를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단적으로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이 상품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노동이 상품이 되어서 팔려 나가야 합니다. 노동력.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용계약을 맺었을 때 이걸 뭐라고 봐야 할지에 관해서 의견들이 한 세기에 걸쳐서 분분했다고 해요. 첫 번째 나는 임대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그래서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품삯이라고 불리는 보상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산을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임금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말이겠죠. 그죠? 물론 임금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탈임금 사회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상을 지급받는다고 하지만 더 이상 노동이 보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미술가들이 예대에 다녀서 예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런 미술과 관련한 일들을 이제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꽤 재미있는 미술 전시가 있었어요. 꽤 큰 갤러리에서 젊은 작가들을 가지고 이제 기획전을 열었었는데 그 전시의 제목이 본업 생활하는 예술가였어요. 그 뭐냐면은 예술가들이 모두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노동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작가들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원 쇼크인데요. 최고원 씨 아시죠, 그죠?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동기가 됐었던 최고원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예술대학교인 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극작가인가 방송작가인가를 졸업하고 현역으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만 굶어 죽었어요. 문 앞에다가 지나가시는 분 가운데서 밥 있는 분들 저한테 좀 던져주고 가세요라는 끔찍한 유언을 남긴 채 20대의 젊은 아가씨가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아가씨가 굶어 죽었어요. 이걸 이제 그것이 우리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어서 놀랍게도 1년에 100만 원씩 석 달에 걸쳐서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 기간 동안 뭘 주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작가들이 갑자기 뭐 아방가르드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민중미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미술 생산자 모임 이런 걸 만들어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노동으로. 근데 사실 알다시피 이건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죠? 니들이 무슨 노동.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노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나는 예술가야.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끔 알바를 해. 일본식 프리타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본업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업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니 초점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미친 발상인 것 같아요. 왜 미친 발상이냐면은 바로 그 반대편의 노동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노동. 그럼 진짜 그 노동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지켜보면 되거든요.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상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그의 창의성에 대한, 그의 열정에 대한, 그의 진취성에 대한, 그의 역량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거액 연봉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창의적이었잖아. 엄청난 열정을 발휘했잖아. 이와 같은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 노무에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인적 개발이나 인적 자원에 관련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실무 지침서들을 보면은 거기 어디에도 노동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이 나온 데는 없어요. 역량에 대한 보상이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일 할 때는 저도 똑같거든요. 저 역량에 대한 보상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는 철밥통에 있는 셈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빙충맞은 저주받는 질투의 계급이죠, 그죠? 철밥통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에요. 마침 그냥 어제 박근혜가 손을 대기로 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3대 철밥통인 공무원과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돈 그 거대한 펀드 연금을 손대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저도 자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생의 낙이라면 그저 그 하나 사립학교 연금이었는데 그걸 손대겠다니 신자유주의 이것들이. 왜냐하면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보험사회라고 불리는 고용사회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합니다. 여튼 그 이야기 좀 곁으로 샜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와 같은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왜냐하면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술가인 척합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기업가의 모델일 텐데 그는 더 이상 헨리 포드라든가 아니면은 강철한 카네기 같은 기업가가 아니에요. 자본가의 모습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예술가 자본가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모두가 다 이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그의 열정에 대한 그가 보이고 있었던 뭐 창의성에 대한 그의 재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와 같은 보상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 유명한 보상 형태를 그 제도화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봉제도예요. 연봉제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연봉은 뭘로 평가할까요? 그의 능력과 성과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개인에 대한 보상인 것이지 노동은 항상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을 개인에 따라서 보상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느 누구도 혼자 노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냐면은 개인의 역량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미시적이에요. 우리가 삶을 생각하고 자본주의 안에서의 생존을 사고하는 상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이런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미국 프로 야구 선수세요? 연봉을 받다니 이러던 것이 지금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연봉을 받아들입니다. 그 연봉은 뭐냐면 예전대로라면 이런 거겠죠, 그죠? 임금요, 노동에 대한 보상이죠. 그럼 해당 분야의 그 직종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대개 이런 종류의 임금을 줘야겠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별화되어 있는 어떤 사적인 개인에게 주는 보상은 아닙니다. 그런 그 노동과 그럴 경우에만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서 노동의 미학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유는 예술가처럼 재능을 실현하고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야의 직종은 물론 이제 그때의 몸값은 이제 똥값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전문직, 자기의 능력을 실현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사실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월급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욕도 끊임없어요, 그죠? 예. 잘하지 평소에 능력 좀 개발하지.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그죠? 열정도 없고. 월급도 적게 주는 것도 서러운데 인간적인 굴욕까지 덤으로 안겨주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역시 이중고거는 하지요, 그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 일해야 하지만 즐겁게 나의 열정을 발휘하는 것처럼 일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열정 노동이냐 하는 말들이 심상치 않은 것이겠죠. 자, 여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범죄는 전혀 안정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노동의 권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제기됐었던 것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인권과 시민권을 둘러싸고 있는 인민이다, 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것이 금방 가짜라는 것이 판명됐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실업자와 빈곤 계층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유에 따른 권리라고 한다면 소유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울렸지만 지금은 고립적 이야기처럼 들려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무산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무산자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 다중 이렇게 세련된 말이 있는데 뒤숭숭한 무산자 따위 같은 어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산자라고 불리우는 범죄는 뭐냐면 소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리의 유일한 주체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삶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하냐면은 방금 말한 대로라면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거죠. 무산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소유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 즉 시민이 될 수 있는 혹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혹은 그것이 이제 파운데이션, 즉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라면은 소유에 따른 것이라면은 그리고 그 소유라고 불리우는 것이 반드시 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기 노동의 결실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걸 통해서만 소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노동은 불가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논쟁이 프랑스 혁명 직후에 19세기 후반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권을 둘러싼 투쟁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내놓았었던 해결책은 공동취로 사업장이었어요. 말 일자리를 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구빈원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문제가 매듭지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예요. 혹은 사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노동주의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사회주의였을까요? 노동주의 괜찮잖아요. 근데 노동주의라는 말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회주의였을까요? 바로 사회주의는 바로 이 노동에 기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엮어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둘 이상 모여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관계죠. 사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회라고 불리우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은 대부분 다 19세기 후반에 나타납니다. 사회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아주 특별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이름이 복지국가인데 최근에 이제 복지국가라는 말, 왜냐 복지국가는 장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대개는 유럽 사람들은 사회국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셜 스테이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집합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소유, 권리, 노동 이 세 개의 짝이 문제가 되어졌을 때 노동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변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이제 노동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말로 옮기면 둘 다 노동권이 되어버려서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쓴 표현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의 권리라고 이제 분간을 하는데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자리를 주세요의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를 주세요라 이 권리겠죠, 그죠?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물론 자기가 권리를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당연히 일자리도 주어져야 하고 소유물도 주어져야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동권에 관한 요구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권리를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실업이 있겠고 또 어떤 걸까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겠죠, 그죠? 산업재해 이런 거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뭐라고 부르냐? 실업, 질병, 사망, 특히 문제가 되는 거. 특히 노동자가 대부분 가장을 통해서 부양되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 가정을 염두에 두자면은 또한 사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죠? 이 모든 문제를 노동, 소유, 권리에 관한 문제를 다른 종류의 문제로 바꿔내면 됩니다. 어떤 문제로 바꿔내느냐?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회 안에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은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단조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조 공정을 봤더니까 한 해에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의 산재 사고가 있더라. 그럼 산재 사고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있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들까? 그러면 얼마 정도 들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확률과 그것에 관련된 여러분이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보험 체계죠, 그죠? 보험 체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료 보험비를 어떻게 낼까요? 의료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 의료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내라는 대로 내지만, 예,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한테 의료보험료를 매길 때 어떤 일을 할까요? 수없이 많은 확률적 장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계산기와 서류를 두드리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복지국가는 거대한 규모의 계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전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건강을 이루고 살 것인가, 질병에 걸릴 확률은 무엇인가,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질병 감염률이 있는가,
그에 따라서 모든 복잡한 고려들을 넣습니다. 물론 최근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국민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사회화된 즉 복지국가에 갖고 있는 몸이 아니라 개인의 몸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우거나 이럴 경우에 뭐가 될까요? 예, 과징금이 붙죠. 그죠?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예, 국민이 아니라 너는 개인이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할증 체제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가지고 져야 할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주면서 해를 끼치는 나쁜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의 이제 시스템이 이때 더 이상 국민이 아니에요. 사회가 더 이상 없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사회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종류의 확률에 대한 계산에 근거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권리 대신에 뭘가 되냐면은 보장으로 바뀝니다. 이 보장을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시큐리티라는 겁니다. 그죠? 안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보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래서 시큐리티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가리켜서 복지라고 부르는데 이 복지는 사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는 그래서 교육, 건강, 뭐 질병 이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관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것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국가 혹은 사회보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일 먼저 손을 보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회를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해체한다라고 불리우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알아서 네 몸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래야 할 책을 모두 개인에게 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복지의 소멸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지를 주냐면은 복지 정책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멋들어지게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산 기반 복지입니다. 뭘까요? 가난은 누구 때문일까? 세상 탓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을 돌보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과 자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산 기반 복지라고 불리는 것은 목돈을 쥐어주는 거죠. 얼마간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때는 소유자 사회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레이건이라든가 부시라든가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소유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선거 캠페인 때마다 이야기해서 소유자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이때의 소유자라고 불리는 것은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아요. 근데 월급을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산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왜냐하면 자산이 유일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원천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빚을 내어서 우리는 집을 사야 했었고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무려 600조 원을 돌파했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에서만 포착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비율인 것이고 그 나머지 갖고 있는 400조 원 같은 경우에 대다수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연체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생계형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에 해당됩니다. 그것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계부채일 경우만이에요. 이 가계부채는 빚을 얻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자산의 근거에서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가 없는 것이겠죠. 자 이제 소유,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던 처음에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노동의 권리라고 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자가 그 보장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노동운동이 만들어집니다. 노동운동은 그때의 산물이거든요.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수만 가지의 노동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잘 조직되어 있는 사회주의라는 노동운동이 대세를 이루게 되고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운동은 대충 사회주의로 교통정리가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정당을 만들어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집합적인 사회적 권리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은 뭘까요? 다양한 보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금, 교육, 의료, 보건, 교육 이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겠죠. 그렇죠? 중요한 혁명적인 변화였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주의 국가라 부르기도 하고 복지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그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 부의 성장을 분배 시스템과 비슷하게 보장 체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와 모델을 똑같이 하고 있는 새로 만들어져 있는 막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국가 이런 국가들을 발전 국가라고 부르는데 발전 국가도 역시 보장은 없지만 이와 같은 형태를 사회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방식 교육 수준을 상승시키고 저렴한 비용에 하기 위한 공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고 사회 간접 시설을 만들어내고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때 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국가도 역시 사회 국가의 한 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 국가, 발전 국가, 뭉뚱그려서 사회 국가 이러한 사회 국가가 지배적인 정치 형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였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노동권으로부터 노동의 권리로 만든. 자, 사회는 두 개의 파트너가 있는데 자본과 노동이 있는데 자본과 노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질병, 실업, 가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노동을 새로운 노동으로 변경시키면 됩니다. 노동의 권리로 바꾸는 것이겠죠. 이때 노동의 권리라고 불리는 것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 한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집단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여를 합니다. 컨트리뷰션을 하는데 그게 뭘까요? 세금이죠. 그죠?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연대의 책임을 집니다. 물론 부자들도 세금을 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신자유주의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런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한 자본가들의 집단적인 보이콧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세제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능한 한 이와 같은 연금 지급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투쟁의 목표입니다. 전부 다 사회에 맞선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뭘 귀결시키게 되냐면 노동의 권리의 소멸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이와 같은 사회가 있을 때만 노동도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의 권리라고 불리우는 담론도 이제 시효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동권과 노동의 권리라고 불리우는 변화가 이제 좀 제가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노동의 권리라고 권리가 함께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라는 거, 발전국가가 이제 사라졌다면 노동의 권리는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노동의 정치 그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노동권에서 노동할 권리에서 노동의 권리로 전환되었을 때 바로 한 시대에 있었던 노동의 권리는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권리, 소유, 노동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이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노동의 권리의 소멸 때문에 노동의 권리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그 자체가 정치의 핵심항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정치가 문제가 될 때마다 항상 그것이 중심적인 매개고리는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초기의 노동권과 이후의 노동의 권리부터 그 이후에 노동의 권리 이후의 노동은 어떻게 권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은 더 이상 권리의 바탕도 아니고 근거도 아니라고 모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이 아니라 역량, 자질, 그의 끼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노동은 더 이상 생존의 근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세계에서 도대체 노동은 무엇일까? 바로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실업이죠. 그죠? 실업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연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크스 측의 표현을 빌자면 잠재적 과잉인 일시적으로 고용 상태에서 물러나 있지만 다시 고용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노동 잠재적 노동자로서의 실업자가 있었다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 과잉 인구라고 불렸었던 노동 인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또 다른 종류의 인구가 있는데 항상 일정 수를 채우고 있어야 할, 즉 실업자로 반드시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상대적 과잉 인구인데 지금 이 상대적 과잉 인구가 잠재적 과잉 인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린 거죠. 실업자들의 세계가 이제 우리한테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실업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었던 것은 노동이 없는 상태로 보았다면 지금의 실업은 다른 거죠. 지금의 실업은 노동의 권리라고 노동하는 자들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동하지 않는다는 자는 권리도 없겠죠. 그죠? 그럼 실업자는 권리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소유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권리를 가지 못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슬럼가들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남미에 있는 파벨라 500만 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살고 있지만 관청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간접 시설도 제공되지 않고 목숨을 건 마피아와 해방 신학의 사제만 들어간다는 예. 그 악명 높은 파벨라. 그리고 마이크 데이비스 같은 사람이 슬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 세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유럽 사회 한 복판에도 만들어진 방류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의 개토화되어 있는 그리고 가끔씩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 우리 유럽에서 목격하는 것은 2년 전에 영국에서의 폭동 그리고 그 전에 있었어요 프랑스에서의 방류에서의 폭동 이 모든 지역은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 떼지어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슬럼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한국은 분명히 그럴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것도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군집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보면 폭동에 관한 영화보다 테러에 관한 영화가 인기가 끄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더 테러 라이브 같은 데 보면 공사장 인부로 일하다가 한 번도 누구한테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IFC 지금 IFC죠, 그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라고 하는 공무를 마포대교를 붕괴해버리고 있는 그 극악한 테러리스트. 사실 그런 테러리스트가 저는 한국에는 방류 폭동보다 면목동 폭동 이런 것보다 더 유력한 대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튼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유, 노동, 권리라고 불리우는 문제 안에서 실업이라고 불리우는 문제는 이제 전혀 노동의 권리를 넘어서서 다시 노동권의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소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이때 이 소유의 문제가 뭘까? 제가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유인가? 사회적 소유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경유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의 바탕에 되고 있는 소유관계의 변화를 깨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질문도 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비참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을 경유하지 않으면 소유관계의 질문을 못 던진다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질문을 못 던진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어떤 인민이 중요하지만 그 인민은 소유하고 있는 인민이거든요. 주어져 있는 경제적 사회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민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무로부터 출현하는 인민인 것이 아니라 권리의 모든 어떤 주권자이든 인민이든 시민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는 이미 권리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주체이고 소유자로서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근거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노동자의 권리는 몰락하고 있을지 몰라도 노동의 근거에 새롭게 정치를 조직해야 한다는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노동의 정치는 당연하게 어디서 출발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부작용으로서의 실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업을 구조화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기 안에서 대대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실업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공연한 진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적나라해진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업과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 그렇다고 해서 실업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은 아닐 테지만 우리가 실업이라고 불리우는 문제를 비노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그리고 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권리의 기반으로 혹은 소유의 근거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몽상적인 주장이고 또 아주 유토피아적인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겠죠. 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관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권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우리가 이제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더듬거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요구의 정치만 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의 정치 혹은 해방의 정치만 생각할 것인가 이 두 개의 양자택일 사이에서 이 둘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리, 소유, 노동이라고 하는 근대사회에서 급진적인 정치를 늘 주재해 왔었던 이 세 가지 항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기 위한 새로운 퍼즐 맞추기를 하는 시도를 이제 우리가 할 때에 이르는 것 같아. 네. 바로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 위해서 좀 거칠고 또 저도 사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횡설수설 중언부언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헤아려 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더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예, 이걸로 제 이야기를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5분 정도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그 질의응답하고 그 질의응답하면서 차는 바깥에 차나 음료수는 있으니까요. 또 김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필요하신 분은 잠깐 한 10분 정도 쉬면서 저거를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30,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요.